새벽 3시 50분 서울 대림아파트 경비원 최민수는 매일같이 낡은 1톤 트럭에 3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를 실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빈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뭘 저렇게 실어 나르는 거지? 3층에서 지켜보던 김영자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쓰레기가 그렇게 많나요? 관리사무소 박정현 대리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30개가 넘네요, 매일같이. 주민들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리사무소 박정현 대리와 주민들은 경비원 최민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래된 창고 건물까지 따라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과연 대림아파트 경비원 최민수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모든 답은 그날 새벽 대림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대림아파트. 겨울 새벽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난방 보일러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최민수, 67,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그의 손등에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검버섯이 수두룩했습니다. 경비초소의 작은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침이 4시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똑. 시계 초침 소리. 똑. 그의 심장 박동. 똑. 새벽 4시 정각. 최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알람이 울린 듯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초소 뒤편에 세워둔 낡은 1톤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 열쇠가 부딪히며 내는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 트럭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콘크리트 벽면을 하찼습니다. 주차장 구석,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최민수가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는데 겨울 찬 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가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씩 트럭 적재함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보통 때라면 10개 남짓이면 족할 텐데 오늘도 31개가 넘었습니다. 봉투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최민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일반 쓰레기 봉투 사이사이에 끼워진 하얀 비닐봉투들이었습니다. 안에서 빳빳한 종이가 부딪히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두꺼운 책이나 서류 뭉치 같았습니다. 으흑. 최민수가 허리를 짚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혹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봉투들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봉투까지 실었습니다. 트럭 적재함이 가득 찼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들 사이사이로 하얀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체스판 같았습니다. 최민수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덜커덕거리며 깨어났습니다. 매연 냄새가 지하 주차장에 퍼졌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3층에서 내려다보던 김영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62살 이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새벽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또요? 김영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새벽 4시 정각에 경비원이 트럭을 몰고 나가서 1시간 후쯤 돌아오는 일이 매일같이. 뭘 그렇게 싫어 나르는 거야? 김영자가 중얼거렸으며 입김이 하얗게 창문을 흐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의 습기를 닦아내며 트럭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김영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분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았고 오차가 1분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형광등 불빛 아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박정현 대리. 35.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까만 뿔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박 대리님. 김영자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정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아파트 관리비 정산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경비원 최 씨 말인데요. 김영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 최민수 경비원님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매일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나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실어 나르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아, 그거요?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 처리 업체가 멀어져서. 박정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30개도 넘게 실어 나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쓰레기가 그렇게 많나요? 김영자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박정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김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개요? 네. 매일같이요. 그것도 새벽 4시 정각마다. 박정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20세대. 평균적으로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 쓰레기 봉투 기준 15개 내외. 재활용품까지 합쳐도 25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개라니. 혹시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현이 펜을 툭 내려놨습니다. 플라스틱 펜이 책상에 떨어지며 내는 작은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오후 2시. 박정현이 CCTV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아파트 각 구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녹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새벽 4시 즈음. 그가 중얼거리며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둠. 어둠. 그리고 화면에 트럭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최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려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민수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트럭에 쓰레기 봉투들을 싣는 모습. 하나, 둘, 셋. 박정현이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31개다. 박정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일반 쓰레기 봉투와 다른 하얀 봉투들이었습니다.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박정현이 다른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 모두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정각. 30개가 넘는 봉투들. 1시간 후 빈 트럭으로 돌아오는 최민수.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박정현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조용한 관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 저 김영자인데요. 아, 네 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그 일 말인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CCTV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박정현이 모니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봐도 수상해요. 그런데 김영자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뭔가 더 있으세요? 제 친구 말인데요, 정씨 할머니. 2층에 사시는. 그분이 그러는데 최 경비원이 실어 나르는 봉투에서 책 같은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이요? 네. 두꺼운 책들이나 서류 뭉치 같은 거요. 분리수거할 때 나오는 종이류 말고 뭔가 다른. 박정현이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하얀 봉투들. 그 안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 빳빳한 종이의 감촉. 할머니, 혹시 더 자세히 본 분 있으세요? 글쎄요. 하지만 다들 궁금해하긴 해요. 새벽마다 저렇게 나가니까. 박정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새벽까지는 아직 14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최민수의 모습. 무거운 봉투를 나르는 구부정한 뒷모습.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녁 6시. 아파트 입구 벤치. 퇴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정수님. 2층에 거주하시는 김영자 할머니의 친구였습니다. 두 할머니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리한테 말했어. 정수님이 김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응. 그분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김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봤는데 말이야. 정수님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최 경비원이 그 봉투들 실을 때 하나가 찢어졌거든. 그런데 안에서 책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책? 김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두꺼운 책들. 소설책 같기도 하고 참고서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더라고. 정수님이 손짓을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거야? 김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모르지. 근데 누가 책을 훔쳐가나? 요즘 누가 종이책을 봐? 정수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주호. 7층에 거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지나가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영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비원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궁금했어요. 이주호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에? 정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트럭 소리 때문에 깨거든요. 층수가 높아서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이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럽긴 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수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경비 직원이 회사 기밀 서류를 빼돌려서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쓰레기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주호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김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더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이주호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남은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마. 김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혹시 정말 나쁜 일 하는 건 아닐까? 김영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글쎄. 정수님도 확답을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할머니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최민수가 경비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초소 안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날짜와 숫자,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12월 15일, 31개, 문학전집 5권, 참고서 12권, 잡지 여러 권.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 4시간 후면 또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최민수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사진 가장자리가 바래졌습니다. 미안하다. 최민수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그때 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정현이 보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정현이 잠깐 경비초소 쪽을 쳐다봤습니다. 최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수도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박정현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최민수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개의 봉투.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지만 아무도 몰라야 한다. 최민수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새벽 그 시선들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박정현이 관리사무소 옆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4시에 나올까? 박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시 58분. 경비초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민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똑, 똑. 박정현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경비초소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수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봇처럼 정확했습니다. 박정현이 핸드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최민수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최민수가 트럭 열쇠를 꺼냈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현이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발소리를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최민수가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정현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최민수가 봉투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하얀 비닐봉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님 할머니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얀 봉투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분명 종이었습니다. 책이나 서류 같은 것이었죠. 박정현이 핸드폰을 확대해서 녹화했습니다. 화면에 하얀 봉투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민수가 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놓쳤고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찢어졌습니다. 안에서 책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꺼운 문학 전집, 참고서, 잡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정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책들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책들을 주워 담으며 허둥지둥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정현이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pat! 작은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정현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최민수가 다시 책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정현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민수의 모습을 계속 녹화했습니다. 책들을 모두 주워 담은 최민수. 찢어진 봉투를 버리고 새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다른 봉투들도 계속 실었습니다. 32개가 넘었습니다.
박정현이 세어봤습니다.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최민수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정현이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트럭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책이었어. 박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책들의 모습.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왜 책들을 가져가는 걸까요? 누가 버린 책을 왜? 오전 8시.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박정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숨어서 지켜본 탓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좀 일찍 나와서. 박정현이 얼버무렸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책들이었습니다. 소설책, 참고서, 잡지, 여러 종류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대리님, 저 김영자인데요. 아, 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박정현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듣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책이었어요. 최 경비원이 가져가는 게. 책? 김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소설책, 참고서, 잡지. 여러 가지요. 버려진 책들을 모아서 가져가더라고요. 박정현이 작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도둑질이 아니라? 글쎄요. 하지만 왜 책을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정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팔려고 하는 걸까요? 김영자가 추측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헌책방 같은 데에. 박정현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파트 물건을 가져가는 거네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그런 셈이죠. 박정현이 인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후 2시. 박정현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최민수 경비원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관리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쓰레기로 버려진 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이 핸드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을 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뭔가? 최 경비원이 주민들이 버린 책들을 모아서 어딘가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박정현이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턱을 쓸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절도죠. 비록 쓰레기라고 해도 수거 전까지는 주민들 소유니까. 관리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현이 물어봤습니다. 일단 최 경비원을 불러서 얘기해봐야겠어. 관리소장이 결정했습니다. 오후 4시. 관리사무소에 불려온 최민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관리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이 굽어서 의자에 제대로 기댈 수 없었습니다. 최 경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관리소장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박정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최민수가 책들을 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최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책들을 왜 가져가시는 거죠? 박정현이 추궁했습니다. 그건 최민수가 땀을 흘렸습니다.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팔려고 하신 거죠? 헌책방에. 관리소장이 짐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최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놀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박정현이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처리장이 멀어서. 최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리장이 멀어서요? 관리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재활용품 처리장이 멀어져서 제가 직접 가져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수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책만 따로 모으시는 거죠? 박정현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양이 많아서. 최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관리소장과 박정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경비원님. 관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책들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 주세요. 관리소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민수의 어깨가 더욱 처졌습니다. 저녁 6시 아파트 입구 벤치. 김영자와 정수님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정수님이 김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대리가 그러는데 최 경비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더래. 김영자가 아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역시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걸까? 정수님이 궁금해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헌책도 비싸게 팔린다던데. 이주호가 추측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물건인데. 김영자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비록 쓰레기라고 해도 아직 수거 전이니까 엄연히 주민들 소유죠. 이주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최악의 경우 경찰 신고도 할 수 있고.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김영자가 놀랐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주호가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 경비원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정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김영자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비초소. 최민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들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최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관리소장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5분. 5시간 후면 또 4시가 됩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아. 지수야. 최민수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뭘 해야 할까?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경비 초소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오후 3시. 관리사무소. 박정현이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펜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최민수에게 준 시간이 곧 끝났습니다. 과연 그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가져올까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박 대리님. 문이 열리며 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하룻밤 새 더 깊어진 주름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정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박정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민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최경비원님. 박정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소장님께서 경찰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거든요. 경찰. 최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냥 처리장이 멀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느 처리장인지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최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는데 사무실 히터 때문이 아님을 박정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최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처리장 이름도 모르신다는 건가요? 박정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엄중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최경비원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더욱 구부러졌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저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최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발. 최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박정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딱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수가 관리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 관리소장이 박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최 경비원님을 몰래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도 늦지 않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김영자의 집 거실. 정수님과 이주호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따라간다고 정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박 대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자가 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정수님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에? 김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이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도 갈래요. 정수님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들은 위험해. 김영자가 말렸습니다. 위험하긴 우리나 박 대리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여럿이 가는 게 낫지. 정수님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모두 같이 갈까요?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요. 이주호가 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아파트 입구. 박정현이 짙은 색 패딩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적막했는데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비췄습니다. 박 대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영자, 정수님, 이주호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오셨어요? 박정현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궁금해서요. 김영자가 답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박정현이 걱정했습니다. 여럿이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경비 초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작되는 것 같네요. 박정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몸을 숨겼습니다. 아파트 입구 옆 화단 뒤로. 새벽 4시 정각. 경비 초소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수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커덕거리는 엔진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주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주호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트럭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을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출발합니다. 이주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미등만 켠 채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트럭은 큰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뒤편의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네요. 박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산업단지 쪽이었습니다. 오래된 공장들과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10분 정도 따라가자 트럭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도 성긴 편이었습니다. 저기서 멈췄어요. 정수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주호가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네 사람이 내려서 몸을 숨겼습니다. 최민수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앞으로 걸어가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있네요. 김영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울렸습니다. 최민수가 트럭을 건물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박정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수님이 걱정했습니다. 그냥 창문으로 살짝 봐보기만 해요. 이주호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건물 옆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정현이 먼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보여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박정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다른 세 사람도 차례로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말 그대로 책의 바다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설책, 참고서, 잡지, 전집. 종류별로 정리된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도 수십 개가 쌓여 있었는데 모두 책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대박! 이주호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게 다 우리 아파트에서 나온 거야? 정수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민수가 트럭에서 봉투들을 하나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처럼 체계적으로. 이게 몇 권이나 되는 거야? 김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천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박정현이 말끝을 흘렸습니다. 만 권도 넘을 것 같아요. 이주호가 추측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박정현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자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이주호가 물어봤습니다. 책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마치. 김영자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도서관 같다는 말씀이시죠? 박정현이 김영자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단순히 쌓아놓은 게 아니라 종류별로, 크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팔려고 하는 거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워요. 이주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최민수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 중에서 몇 권을 골라내더니 따로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죠? 정수님이 궁금해했습니다. 최민수가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붙였습니다. 편지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박정현이 추측했습니다. 네 사람이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잎을 밟았습니다.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울렸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이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최민수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 있어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민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주세요. 다 들켰으니까.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 사람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최민수와 네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최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경비원님, 설명해 주세요. 박정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더욱 축 처졌습니다. 책들이에요. 최민수가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가져온 거냐고요. 이주호가 추궁했습니다. 최민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팔려고 하신 거죠? 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박정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최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영자가 놀랐습니다. 어차피 들켰으니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포기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최민수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만 권이 넘어 보이는 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전집, 소설책, 참고서, 잡지, 만화책. 온갖 종류의 책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낡은 장부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박정현이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책상으로 갔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기록이에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책 제목과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달동네 공부방, 지수 생각날 것 같은 책,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이게 뭐죠? 이주호가 메모를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최민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들이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이랑 손녀예요. 최민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손녀도 함께.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박정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교수였어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교수요? 정수님이 놀랐습니다.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딸이 사고 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병원비, 장례비, 빚만 늘어나고. 최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이주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매일 보니까 주민들이 책을 너무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최민수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책들을, 멀쩡한 책들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거예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딸이랑 손녀 생각도 나고. 최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최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달동네에 있는 아이들 공부방이 있어요. 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박정현이 말끝을 흘렸습니다. 몰래 갖다 주고 있었어요. 새벽에. 최민수가 고백했습니다. 새벽 4시에요? 정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훔친 게 아니라. 김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훔친 건 맞아요. 최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쓰레기라고 해도 가져갈 권리는 없었으니까.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좋은 책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박정현이 장부를 다시 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 어떤 책을 언제 어디로 가져다 줬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뭐예요? 박정현이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주민들께. 최민수가 답했습니다. 무슨 책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확히 기록해두었다가 언젠가는 설명드리려고. 이주호가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뭐예요? 따로 포장된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편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건. 최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박정현이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겉봉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희망의 씨앗 공부방 아이들에게. 네 사람이 모두 편지를 쳐다봤습니다. 편지까지 쓰셨어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보내준 건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최민수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봉투에 넣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박정현이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보내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할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박정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최경비원님. 김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다. 이주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신고했지? 박정현이 당황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보니 경찰차 2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민수가 조용히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절도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최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책입니다. 제가 모은 겁니다. 최민수가 답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책이죠?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민들이 버린 책들을.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이 장부를 봤습니다. 상세한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은 뭡니까? 가져온 책들을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사과드리려고. 4명의 목격자들이 최민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절도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그럼 이 책들을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경찰관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달동네 아이들 공부방에 갖다 주려고 했어요. 최민수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목격자입니다. 어떤 목격자죠? 저희가 최 경비원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박정현이 말끝을 흘렸습니다. 김영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절도는 절도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주호가 편지를 경찰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편지도 쓰셨어요. 아이들에게. 경찰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세요. 경찰관이 최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최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경비원님. 김영자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이미 경찰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사람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터덜터덜한 걸음걸이. 경찰차가 사라진 후 4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전히 10,000권이 넘는 책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희망의 씨앗처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최민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라는 것을. 오전 9시 남부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회색 벽면을 비췄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사기 소리가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민수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금속이 형광등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이름이 최민수 씨 맞죠?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어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최민수가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 네. 그런데 여기 학력란에 보니까 대학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관이 고개를 들어 최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민수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이었나요? 한국문학대학교 국문학과였습니다. 조사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2015년까지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그만두신 거네요. 정년퇴직이었나요? 아니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조사관이 궁금해했습니다. 최민수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는데 수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죠? 조사관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최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조사관이 펜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언제 일이었나요? 2015년 3월이었습니다.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딸하고 손녀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사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최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아내가 아파서 간병비도 들고. 최민수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조사관이 서류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두신 건가요?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도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힘드셨겠네요. 조사관이 동정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은 구하기 어려웠어요.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왜 모으시게 된 거죠? 조사관이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 미영이와 손녀 지수예요. 최민수가 사진을 조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최민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책에 애착이 있으셨군요. 조사관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최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좋아했을 만한 책들, 미영이가 읽었을 법한 소설들. 그래서 가져오시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엔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딸이랑 손녀 생각하면서. 최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모이더라고요. 혼자 읽기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달동네 아이들 공부방 이야기를. 최민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책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돌려가며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주기로 하신 거군요. 지수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민수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살 형편이 안 되는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4시에 가셨어요? 아이들이 부끄러워 할까 봐서요. 최민수가 즉시 답했습니다. 누가 갖다 준 건지 알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조사관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세심함까지 생각했다니. 몰래 공부방 앞에 놓고 오면 아이들이 아침에 발견하겠죠. 그렇게 몇 번이나 가셨어요? 2번이 38번째였을 겁니다. 최민수가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작년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하고도 반년 정도요. 조사관이 계산해 봤습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간 셈이었습니다. 한 번에 책을 얼마나 가져가셨나요? 상자로 2~3개 정도요. 아이들 나이에 맞는 걸로.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동화책, 학습 만화, 참고서. 골고루 섞어서. 조사관이 메모를 계속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공부방에서 연락이 온 적 있나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였어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과 서툰 글씨가 있었습니다. 책을 보내주신 할아버지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고마워요. 조사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떠셨어요? 정말 기뻤어요. 최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가 살아있다면 이런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조사관님, 증인들이 와 있습니다. 누구요? 아파트 주민들이요. 최 씨를 증언하러 온다고. 조사관이 놀랐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변호하러 온다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박정현, 김영자, 정수님, 이주호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4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경비원님. 김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죄송하다고 하세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의심했잖아요. 나쁜 일 한다고. 정수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어요. 최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 박정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도. 이주호가 덧붙였습니다. 조사관이 4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어젯밤에 직접 봤어요. 박정현이 설명했습니다. 최 경비원님이 책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김영자가 추가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정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희 동의 없이 가져가신 건 맞지만. 이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정말 고마워요. 4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검찰에 송치는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정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김영자가 즉시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정수님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최 씨는 오늘 오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조사관이 알려줬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허락 없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정현이 궁금해했습니다. 최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할 수 없겠죠. 왜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주민분들이 다 아시게 됐으니까 몰래 할 수도 없고. 최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최경비원님. 이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최민수가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책을 모아서 드릴게요. 박정현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몰래 가져갈 필요도 없고. 김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정수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그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석방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모여섰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정수님이 걱정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박정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헌책 수거 캠페인을 해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주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공부방에 가볼까요? 김영자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래요. 최경비원님도 함께. 정수님이 덧붙였습니다. 네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달동네 언덕길.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걸려 바람에 펄럭였고 어디선가 라면 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김영자가 주소를 확인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희망의 씨앗 공부방이라고 적혀 있네요. 박정현이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린 무지개 그림이 있어서 따뜻해 보였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공간에 책상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있었는데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정현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책을 갖다 드린 사람입니다. 김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네.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감사했어요. 김 선생님이 최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안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누가 왔어요? 8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 5명이 나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을 쳐다봤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우리에게 책을 갖다 주신 할아버지야. 김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이요? 제일 큰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인사했습니다. 최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책으로 저희가 공부해요. 한 아이가 책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또 다른 아이가 만화책을 펼쳤습니다. 최민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많이 읽었니? 네, 매일 읽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답했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해? 네, 재밌어요. 아이 중 하나가 최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편지 썼는데 받으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기뻤단다. 최민수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갖다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최민수가 뒤에 서 있는 4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김영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 얘들아. 이모들도 앞으로 책을 많이 갖다 줄게. 정말이요?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도울 거야. 정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감격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책이 늘 부족했거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박정현이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주호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공부방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최민수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할아버지. 한 아이가 최민수를 불렀습니다. 왜? 할아버지 덕분에 저 책 읽는 게 더 좋아졌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많이 읽어라. 최민수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최민수는 느꼈습니다. 지수와 미영이가 이 아이들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1시간 정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 5사람이 공부방을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김영자가 최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정수님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최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박정현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도와주실 거예요. 이주호가 확신했습니다. 5사람이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최민수가 문득 뒤돌아 공부방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최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4사람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무엇이요?
김영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될 것 같아서요. 최민수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온 마을이, 아니, 전국이 주목하게 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KBC 방송국 뉴스룸. 사회부 기자 한정민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특종이야. 어제 경찰서에서 우연히 들은 사건이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부장님, 이 기사 메인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어떤 내용인데?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이 버린 책을 1년 반 동안 모아서 달동네 아이들에게 갖다 준 이야기예요. 편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 뉴스 메인으로 내보자. 오후 8시. 전국의 안방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1년 반 동안 주민들이 버린 책을 모아 달동네 아이들에게 전달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최민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손녀 같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어서 희망의 씨앗 공부방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책으로 공부해요. 정말 고마워요. 뉴스가 끝나자 전국에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SNS에 감동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림 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출판사에서 도서를 기증하는 트럭들이 줄줄이 도착했습니다. 한솔 출판사에서 어린이 도서 2,000권을 기증합니다. 교원 출판사 학습 만화 500권입니다. 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정식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앞다퉈 후원에 나섰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담당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 1년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최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그 창고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2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의 4시 도서관.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민수가 빨간 리본을 잘랐습니다. 희망의 4시 도서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아요. 1층에는 어린이 도서 코너, 2층에는 성인 도서와 학습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와주실 거죠?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매일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줄게. 최민수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희망의 4시 도서관 개관 소식이 또다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희망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의 시민들이 헌책수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새벽 3시 55분. 최민수가 경비초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트럭 열쇠가 아닌 도서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희망의 4시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이미 11살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왔구나. 네, 오늘 수학 문제집 끝내려고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수, 소영이, 지훈이, 은별이. 각자의 꿈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편지 썼는데 받으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기뻤단다. 오전 8시 학교 가는 시간.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공부 잘하고 가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최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전국 지도에는 빨간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희망의 내시 도서관을 모델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들의 위치였습니다. 전국에 58곳이 생겼습니다. 모두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곳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주 새벽 도서관 개관했습니다. 감사해요. 울산 태화강 도서관도 새벽 4시에 문 엽니다. 최민수가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벽 4시마다 불이 켜지는 작은 도서관들. 그곳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들. 최민수가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잘하고 있지? 따뜻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손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새벽 4시.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에서 동시에 불이 켜지는 시간.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시간. 최민수가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특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수학 좋아함, 우주 비행사 꿈. 소영 그림책 사랑, 엄마 도우려함. 벽에 걸린 전국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빨간 스티커들이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스티커가 붙지 않은 빈 공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쓰레기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버린 삶의 조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씨앗들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